밤하늘을 바라볼 때 당신은 정확히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수십억 년 동안 타오른 고대 태양들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작은 빛들 중 일부는 별의 진화가 끝나갈 때 남긴 잔해, 죽은 별들의 마지막 속삭임일까요? 혹은 그 중 하나는 시간의 여명기에 탄생해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우주의 첫 불꽃의 화석일 수도 있을까요? 고개를 들어보세요. 달 없는 밤이면 별들이 고요한 장관을 이루며 하늘을 가득 메웁니다. 우리는 고대의 천문학자들처럼 별자리의 점들을 이어가며 영웅과 괴물, 신들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가 그려낸 별자리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맨눈으로 보면 별들은 모두 비슷해 보입니다. 고정된 작은 빛들로. 우리가 임의로 만든 형태로만 구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해 보이는 환상 뒤에는 질량, 수명, 원소의 기원을 기준으로 별들을 분류하는 우주의 위계 질서가 숨어 있습니다. 강력한 망원경과 수세기에 걸친 천체 물리학적 통찰을 통해 우리는 이제 이야기가 아닌 과학으로 하늘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별들은 먼지처럼 흔하지만 어떤 별들은 금보다도 희귀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별들의 희귀성을 따라 떠나는 여행을 시작해 봅시다. 눈부신 거인들로가 아니라 조용히 실패한 별들로부터 시작하는 우주의 인구 조사입니다. 별의 사다리 가장 아래에는 브라운 드워프 갈색 외성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별로 불타오르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태양 질량의 8% 미만인 이들은 수소 핵융합을 일으킬 만큼 충분한 질량을 갖추지 못해 차갑고 어둡게 우주를 떠돌고 있습니다. 타오르는 별 하나마다 시도했지만 실패한 또 다른 존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은하는 이 실패한 별들로 가득합니다. 다음은 성공한 별들입니다. 현재 주계열성 단계에 있는 별들. 은하에 존재하는 별들의 90%를 차지하는 안정적인 핵융합 단계입니다. 우리 태양도 그중 하나로 노란색 외성입니다. 다소 밝고 비교적 희귀하여 전체 별들 중 단 7%만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훨씬 더 흔한 것은 적색 외성으로 더 차갑고 어둡고 수명이 길며 전체 별의 75%를 차지합니다. 조용하고 소박한 이 별들은 수많은 미지의 세계들의 요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질량의 사다리를 올라갈수록 별들은 더 밝아지지만 그만큼 훨씬 희귀해집니다. 카노푸스처럼 밝게 빛나는 백색 초거성들은 은하 전체 인구의 1%에도 못 미칩니다. 더 극단적인 존재들은 하이퍼자이언트 초거대항성입니다. 스테펜슨. 이규 18과 같은 별들은 팽창된 외피에서 목성 하나에 해당하는 질량을 한 번에 별바람에 내뿜습니다. 이들은 성장과 붕괴를 동시에 겪으며 겨우 존재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모든 별이 조용히 연료를 소모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별들은 삶의 끝자락에서 훨씬 더 격렬하거나 섬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태양과 같은 별들은 결국 적색 거성으로 부풀어 오른 후 외피를 벗어버리고 백색 외성 융합 없이 기억으로 빛나는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핵만을 남깁니다. 이러한 잔해들은 오늘날 관측되는 별들의 약 5%를 차지하며 시간이 흐르고 별의 탄생이 줄어들고 죽음이 쌓이면서 은하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더 거대한 별들은 훨씬 더 극적인 결말을 맞습니다. 중력 붕괴로 인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며 잠시 동안 은하 전체보다 더 밝게 빛납니다. 그 결과 남겨지는 것은 우리가 아는 가장 이국적인 별의 형태, 중성자별과 블랙홀입니다. 중성자별은 단지 수십 킬로미터 크기지만 태양보다 무겁고 빠르게 회전하며 전파를 내뿜어 마치 우주의 등대처럼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희귀한 존재는 마그네타입니다. 이들의 자기장은 지구의 자기장보다 1000조 배나 강하며 별의 지각을 따라 별지진이 발생해 인간의 어떤 구조물도 견딜 수 없는 감마선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 별지진은 리히터 규모 23 이상의 충격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인들조차도 가장 희귀한 별들은 아니다. 가장 희귀한 별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 속으로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지구가 형성되기 훨씬 이전, 무거운 원소들이 존재하기도 전 우주는 처음으로 빛을 밝혀냈다. 그것이 바로 III족 별들이었다. 거대하고 찬란하며 덧없는 존재들, 순수한 수소와 헬륨만으로 이루어진 우주에서 태어나 불과 수백만 년 동안 존재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이후 모든 화학적 복잡성의 씨앗을 뿌렸다. 그들은 모든 별, 모든 행성, 모든 생명의 조상이다. 아직 단 하나도 관측된 적은 없지만 일부 천문학자들은 몇몇이 아직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다. 어둠 속에 숨겨진 채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유물처럼 만약 우리가 단 하나라도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삼엽충을 발견하는 것과도 같을 것이다. 우주의 새벽을 살아 숨쉬는 증거. 그러니 다음에 하늘의 별자리를 그릴 때에는 이것을 기억하라. 저마다의 빛 뒤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어떤 이야기는 평범하고 어떤 이야기는 고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또 어떤 이야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희귀하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하나의 우주적 직조물의 일부이다. 그리고 별들은 결코 모두 같은 것이 아님을. 뜨거운 행성들, 스펙트럼 혁명. 신화를 통해 과거를 들여다보면 태양은 종종 신성한 존재로 묘사된다. 빛과 따스함, 질서를 영원히 제공하는 존재로 일본 전설에서는 찬란한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가 슬픔에 잠겨 동굴로 숨고 세계는 어둠에 빠진다. 다른 신들의 웃음으로 인해 그녀는 다시 세상에 빛을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은 태양에 대한 상징적 경외는 오래된 진실을 상기시킨다. 태양 없이는 지구상의 생명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태양과 별들에 대한 관점은 신화를 넘어 훨씬 더 발전했다. 별들은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물리적 객체다. 중력에 의해 묶인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얻는 양자역학과 열역학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거대한 빛나는 플라즈마 구체들이다. 그리고 별들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더 이상 이야기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스펙트럼에 의존한다. 초기의 도구는 맨눈과 추측뿐이었다. 이후 갈릴레이에 의해 망원경이 발명되면서 빛의 점처럼 보이던 것들이 실제로는 이중성계이거나 전체 은하계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진정한 혁명은 확대가 아니라 분해에서 일어났다. 빛을 구성하는 파장으로 분해하고 그 안에 숨겨진 흡수 패턴을 연구하는 능력에서 시작되었다. 모든 원자와 분자는 특정 파장에서 빛을 흡수한다. 이는 빛과 상호작용할 때 스펙트럼에 찍히는 양자 지문이다. 이러한 간극들은 흡수선이라 불리며 원자 내 전자가 높은 에너지 상태로 점프하면서 정확히 그 에너지의 광자를 흡수할 때 나타난다. 광자의 에너지는 파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빠진 선은 존재하는 원소뿐 아니라 별 내부의 물리적 조건, 특히 온도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1920년대 이탈리아 천문학자 안젤로 세키는 별들을 색깔과 스펙트럼 특성에 따라 분류하기 시작했다. 그는 붉은 별이 더 차갑고 푸른 별이 더 뜨겁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밤하늘에 펼쳐진 열역학적 무지개였다. 그러나 세키의 체계는 시작에 불과했다. 몇십 년 뒤 하버드 대학 천문대의 여성 연구자들, 일명 컴퓨터라 불렸던 이들이 이 작업을 더 발전시켰다. 그들 중에는 윌림이나 플레밍과 애니점프 캐넌이 있었다. 그들은 수천 장의 유리 사진판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수만 개의 별들의 스펙트럼 분류를 수행했다. 이들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분류 체계를 만들어냈다. 온도에 따라 배열된 이 순서는 원래 알파벳 순서였으나 특정 선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온도가 기본 정렬 기준임이 밝혀지면서 재구성되었다. 한동안 행성들도 이 별 분류 체계의 일부로 여겨졌다. 이는 원소의 존재 여부만을 중시하고 그 풍부함을 간과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태양은 지구와 동일한 원소, 즉 탄소, 산소, 철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1925년에 이르러서야 진정한 돌파구가 열렸다. 하버드에서 일하던 영국 태생의 천문학자 세실리아 페인은 태양 스펙트럼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수행했다. 그녀는 원소들의 이온화 상태와 양자역학 및 열역학의 물리적 원리를 고려하여 태양, 그리고 확장해서 대부분의 별들, 이 거의 전적으로 수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량의 헬륨과 미량의 무거운 원소들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지구는 더 이상 단순히 차가운 별이 아니었다. 별과 행성은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성 비율이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불행히도 페인의 논문은 처음에는 너무 급진적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수년 후 독립적인 확인을 거친 뒤에야 그녀의 연구는 마땅한 인정을 받았다. 그녀의 발견은 별이 단순히 뜨거운 행성이라는 생각의 종말을 알렸다. 별들은 독립된 고유한 존재임이 밝혀졌다. 질량을 융합을 통해 에너지로 변환하며 우주를 밝히는 핵융합로였다. 그러나 별과 행성의 화학적 구분으로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1940년대에 천문학자 월터 바하덴은 또 다른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다. 모든 별들이 똑같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별들 사이에도 화학적 조성의 차이가 존재했다. 바하덴은 은하 헤일로 지역 새로운 별의 형성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의 별들이 은하 원반 지역의 별들보다 무거운 원소의 양이 현저히 적다는 것을 관찰했다. 이 금속 함량 차이는 헤일로 별들이 더 오래되었으며 여러 세대의 별의 핵합성으로 우주가 풍부해지기 전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을 시사했다. 바하덴은 두 가지 범주를 만들었다. 금속이 풍부한 별은 이족별, 금속이 부족한 별은 아이족별로 분류했다. 우리의 태양은 이족별로 이전 세대 별들의 죽음으로 풍부해진 가스에서 형성되었다. 반면 아이족별은 훨씬 오래되고 단순하며 순수한 고대의 유물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별들조차도 무거운 원소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매혹적인 질문을 불러일으켰다. 초신성 폭발 이전, 탄소 이전, 산소 이전, 심지어 철 이전에 형성된 별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들은 진정한 원시 별들로 오직 수소와 헬륨으로만 이루어진 존재일 것이다. 이 두 원소는 대폭발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유일한 원소들이었다. 이러한 별들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아이족 별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첫 번째 세대, 우주의 밤을 밝힌 최초의 불꽃이었다. 순수한 우주에서 태어난 이 별들의 존재는 우주론과 별의 천체 물리학을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직접 관측된 아이족 별은 없다. 그들은 빠르게 살고 빨리 죽었으며 몇백만 년 이내에 초신성으로 폭발했을 것이다. 너무 멀고 너무 짧으며 현재의 망원경으로는 탐지할 수 없다. 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유산은 남아있다. 헬륨보다 무거운 모든 원자, 모든 물 한 방울, 모든 DNA 분자, 모든 먼지 입자는 이 최초의 별들의 후손이다. 그들의 죽음은 우주의 후속 세대를 위한 재료를 뿌렸다. 이 신비로운 아이족 별을 찾기 위한 탐색은 계속되고 있다. 그와 함께 우리는 원소의 탄생, 은하의 형성, 그리고 생명의 기원을 이해하려는 여정을 이어간다. 별빛 속에는 우주의 역사,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역사까지도 기록되어 있다. 이족 별 최초의 별들. 만약 우리가 밤하늘을 충분히 멀리 바라볼 수 있다면 오래전에 사라진 별빛뿐만 아니라 별빛 그 자체가 처음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할 수 있다면 어떨까? 만약
우주의 과거, 깊은 붉은 빛 속에 묻혀있는 영원한 어둠을 처음으로 깨뜨린 조상 거성들, 복잡성의 씨앗을 만든 천상의 거인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어떨까? 2022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그 순간에 가까워졌을지도 모른다. 허블 우주 망원경이 촬영한 심우주 이미지를 분석하던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한 연구팀은 우주적 이상 현상을 발견했다. 수십억 년을 이동해온 희미하고 먼 은하들의 얼룩진 빛 속에서 불규칙한 배경광과는 다르게 고립된 하나의 빛나는 점이 있었다. 놀랍게도 그것은 단일 별이었다. 천문학자들은 이 별에 에아렌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고대 영어로 새벽별을 의미하는 말로 그 고대 빛에 대한 시적 헌사였다. 에아렌델은 그 빛과 스펙트럼 특성을 바탕으로 질량이 태양의 50배에서 100배 사이로 추정되었고 표면 온도는 2만 켈빈을 초과해 우리 태양보다 3배 이상 뜨거운 것으로 보였다. 보통 이 정도 거리의 별들은 너무 희미하여 개별적으로 관측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우주가 특별한 도움을 주었다. 바로 중력 렌즈 효과였다. 이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결과로 거대한 은하 집단이 시공간 자체를 휘게 하여 그 뒤에 있는 천체의 빛 경로를 굽게 만든다. 정렬이 적절할 경우 이 빛은 수백 배, 심지어 수천 배까지 증폭될 수 있다. 에아렌델이 속한 은하도 이러한 렌즈 효과로 거대한 아크 형태로 늘어졌고 이 먼 별의 빛이 가시화될 만큼 증폭되었던 것이다. 중력 렌즈 현상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이 처음 예측했고 이후 관측을 통해 입증되었다. 그러나 단일 별을 이 정도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정밀한 정렬은 천문학적으로 드물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주의 행운이다. 하지만 진정한 놀라움은 단순히 그렇게 먼 거리에 별을 발견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빛의 세계에 있었다.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먼 은하들로부터 오는 빛은 적색편이 되어 파장이 늘어나고 에너지가 감소한다. 소스가 멀수록 적색편이 정도는 커진다. 에아렌델의 빛은 놀라울 정도로 적색편이 되어 있었고 이는 이 빛이 빅뱅 후 약 9억 년 후에 방출되었음을 의미했다. 즉 우리 망원경에 도달하기까지 130억 년 이상을 여행해온 것이다. 이로써 에아렌델은 우리가 믿고 있는 최초 별들의 시대, III족 별 시대와 가까운 시기의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에아렌델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빛은 세월을 견뎌냈지만 별 자체는 거의 확실히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이다. 별의 운명은 하나의 결정적인 특성, 즉 질량에 의해 결정된다. 질량은 별의 온도, 광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명을 좌우한다. 우리 태양과 같은 별들은 중간 무게를 가진 별들이다. 중심액에서 수소 융합을 지속할 만큼 충분히 크지만 너무 거대하여 격렬하게 살거나 어린 나이에 죽지는 않는다. 태양과 같은 별의 중심액에서 수소가 고갈되면 융합은 주변 껍질에서 계속되며 중심액은 수축하고 가열되어 헬륨 융합을 촉발한다. 별은 붉은 거성으로 부풀어 오르고 결국 외곽층을 행성상 성운으로 방출한 뒤 탄소와 산소로 구성된 조밀하고 불활성인 백색 과외성만이 남는다. 이러한 백색 과외성은 수십억 년, 어쩌면 수조 년 동안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더 거대한 별들의 경우 이야기는 훨씬 더 격렬하게 끝난다. 태양 질량의 약 10배를 초과하는 별들은 연속적인 융합 단계를 거치며 점점 무거운 원소들을 태운다. 결국 철에 도달하는데 철의 융합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대신 소비하게 된다. 새로운 외부 압력의 공급이 없으면 중력이 지배하게 된다. 그 결과는 초신성이다. 별을 산산조각 내는 격렬한 폭발로 풍부한 물질을 성간 매질로 날려보낸다. 중심핵은 중성자별로 붕괴하거나 질량이 충분히 크다면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시공간의 영역인 블랙홀로 붕괴한다. 역설적으로 별이 클수록 수명은 짧다. 이 거인들은
빠르게 살고 연료를 눈 깜짝할 사이에 소모하며 그 막대한 에너지 방출은 인내심이 아닌 연약함의 표시다. 태양이 약 100억 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태양 질량의 100배에 달하는 별은 불과 수백만 년 우주적 관점에서 찰나의 순간만을 살 수 있다. 따라서 에아렌델은 아무리 찬란했어도 원소 폭력의 불꽃 속에서 살고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에아렌델 이야기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의 산물인 무거운 원소들이다. 이들이야말로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1940년대에 천문학자 월터 바하데는 모든 별이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은하내 다른 지역에 위치한 별들 사이에 미묘한 스펙트럼 차이를 관찰했다. 나선팔, 즉 별이 새롭게 태어나는 지역에 있는 별들은 무거운 원소의 함량이 더 높았다. 바하데는 이러한 별들을 이족별이라 명명했고 조상들의 죽음으로 풍부해진 물질에서 형성된 가장 젊은 세대라 했다. 반면 은하 헤일로에 있는 별들, 구상성단이나 은하 외곽을 떠도는 별들은 금속 함량이 훨씬 낮았다. 이 오래된 별들은 IA족 별로 우주의 역사 초기에 형성되었으며 별의 죽음을 통한 물질 재활용을 적게 경험한 가스에서 탄생했다. 하지만 이 발견은 더 깊은 질문을 던졌다. 만약 IA족 별들조차 미량의 무거운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러한 풍부함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우주가 거의 순수한 수소와 헬륨으로만 이루어지고 빅뱅 핵합성 동안 생성된 극소량의 리튬과 베릴륨만을 포함했던 초기 시대. 이론적으로 최초의 별 세대가 있었어야 한다. 어떤 풍부함도 경험하지 않은 순수한 우주가스 구름에서 태어난 별들. 이들은 바로 찾아내기 어려운 III족 별들이다. 수십 년에 걸친 탐색에도 불구하고 II이족 별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관측된 적이 없다. 에아렌델의 빛은 고대의 것이지만 일부 무거운 원소의 스펙트럼 지문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어 아마도 II족 별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III족 별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초기 우주의 조건은 오늘날과는 극적으로 달랐다. 오리온 성운과 같은 현대의 별 생성 지역에서는 무거운 원소들이 풍부하다. 이러한 금속들은 전자 배열을 통해 광자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며 가스를 효율적으로 냉각시킨다. 이 냉각 과정은 필수적이다. 가스 구름이 중력에 의해 응축되어 밀도가 높은 핵을 형성하고 융합을 점화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시 우주에는 이러한 냉각을 돕는 무거운 원소가 존재하지 않았다. 금속이 없는 초기 가스 구름은 쉽게 식지 않고 엄청난 질량을 가지지 않는 한 분괴를 거부했다. 오직 충분한 중력 압력을 가진 가장 거대한 구름들만이 이 저항을 극복하고 핵융합이 일어날 정도로 압축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이론적 모델들은 III족 별들이 매우 거대했을 것으로 예측한다. 아마도 태양 질량의 수백 배에 달했을 것이다. 이들의 크기는 수명을 짧게 만들었고 거대한 초신성 폭발로 죽거나 직접 블랙홀로 붕괴했을 것이다. 그들의 죽음은 미래 세대의 별과 행성, 심지어 생명의 기본 재료가 될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에 뿌렸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관측상의 어려움을 만든다. III족 별들은 수십억 년 전에 모두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의 수명은 너무 짧았고 현재까지 살아남은 별은 없을 것이다. 그들의 고대빛은 너무 희미하고 퍼져 있어 에아렌델을 드러낸 중력 렌즈 현상 같은 극적인 확대 없이는 탐지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정렬은 극히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전례 없는 적외선 감도로 깊은 우주를 관측하며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먼 시공간을 들여다보고 있다. 가장 초기 은하와 별들의 화학적 지문을 분석함으로써 과학자들은 III족 별들의 간접적 증거를 찾아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마도
독특한 에너지 특성을 가진 초신성이나 고대 가스 구름에서 특이한 원소 분포를 식별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 연구자들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 별의 고고학자들, 즉 우리 은하의 헤일로 지역에 있는 고대 별들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극도로 금속이 적은 별들을 발견했다. 이 별들은 단일 III족 초신성의 부산물로 풍부해진 가스에서 형성된 초기 우주의 유물일지도 모른다. 이 별들은 II족 별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선조들의 화학적 기록을 품고 있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완전히 무거운 원소가 없는 진정한 III족 별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 우주적 혈통에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찾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는 초기 별 형성 이론을 확증하고 우주가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된 과정을 직접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II족 별은 여전히 이론적 존재로 남아있다. 설득력 있고 불가피하며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어쩌면 우주의 어느 손길 닿지 않은 구석에 아직 하나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오래된 불씨처럼 검은 하늘을 배경으로 타오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어쩌면 그 빛은 이미 우리를 향해 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시간의 새벽에서 보내진 메시지가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경우든 우리는 계속 찾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최초의 별 세대 속에 단지 우주의 구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작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III족 별이 없었다면 우리의 세포 속에 있는 탄소도, 폐 속의 산소도, 우리가 고향이라 부를 행성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지금 거주하는 우주의 건축가였다. 그리고 어딘가 심연의 하늘에 흩어져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다. 우리가 그 속삭임을 듣는 방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최초의 별들을 찾아서 50만 년 이상 전 크레타 섬에서는 익숙한 거인의 특이한 버전이 돌아다녔다. 빙하기 시대의 거대한 친척들과 달리 이 메모드는 키가 1m도 되지 않았다. 자원이 부족하고 포식자가 거의 없는 고립된 환경에서 거대함은 오히려 부적응이 되었다. 진화는 조용히 변화를 일으켰고 이렇게 해서 섬 외소화로 인해 소형 메모드가 탄생했다. 오늘날 이들의 뼈는 고립된 진화의 역사를 보여주는 희귀한 고고학적 보물이다. 여러 면에서 현대의 천문학자들도 비슷한 탐험을 하고 있다. 그들은 메모드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기 우주를 돌아다녔던 거대한 존재들, 즉 최초의 별들, III족 별을 찾고 있다. 순수한 수소와 헬륨에서 태어난 이 원시 거성들은 빠르게 살고 어린 나이에 죽었다. 그러나 포유류 친척들과 마찬가지로 이 고대 별들의 더 작은 변종이 존재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있다. 만약 이런 왜소한 별들이 초기 우주에서 형성되어 충분히 오래 살았다면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우리 은하의 먼 헤일로 지역에서 조용히 공존하며 평범한 별인 척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현대 천문학적 탐구인 별고고학의 핵심 개념이다. 우주의 첫 번째 세대에서 살아남은 마지막 존재를 찾는 것이다. 최초의 별이 점화되었을 때 그들의 핵융합은 오직 어둠만이 존재하던 우주를 밝혀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빛을 내는 것 이상을 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이 뜨거운 핵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이어서 탄소, 산소, 마그네슘 등 더 무거운 원소들로 융합되었다. 이 별들이 초신성 폭발로 죽을 때 그들은 주변 우주의 행성, 대기, 그리고 결국 생명을 위한 재료들을 퍼뜨렸다. 그러나 이러한 풍부화 과정은 매우 빠르고 효율적이었다. 불과 수백만 년 안에 우주의 모든 지역이 화학적으로 변했다. 순수한 별 형성의 시대는 급속히 끝나버렸다. 우주의 화학적 역사를 이해하고 싶다면 은하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고 싶다면 우리는 이 최초의 별들을 이해해야 한다. 이들의 존재는 우주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두 시대 사이의 전환점을 표시한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다. 그것은 데이터나 이론을 넘어서 있는 인간 본연의 호기심이다. 고고학자들이 고대뼈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는 것과 같은 충동이 천문학자들에게는 희미한 빛을 따라 시간의 탄생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만든다. 수십 년 동안 천문학자들은 III족 별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짧은 수명은 현대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을 낮췄다. 그러나 이 가정은 또 다른 가정에 기반하고 있었다. 최초의 별들이 모두 거대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 시뮬레이션은 드물지만 더 작은 질량을 가진 최초 세대 별들도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별들이 초기 원시 성단의 소용돌이치는 원반 속에서 형성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 저질량 III족 별들은 현재 우주의 나이보다 더 긴 수명을 가질 수 있으며 아직도 우리 은하 안 어딘가에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설은 엄청난 관측적 도전을 안겨준다. 살아남은 고대 별들이 있다 해도 그것들은 극도로 희귀할 것이다. 우리는 수십억 개 중 하나, 어쩌면 수백억 개 중 하나를 찾아야 한다. 더욱 나쁜 것은 이 별들이 원래의 화학적 성질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130억 년 이상 동안 그들은 풍부해진 환경을 떠돌며 천천히 무거운 원소들을 표면에 축적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더 젊은 별처럼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별들을 찾을 수 있을까? 답은 다시 빛 속에 있다. 분광학, 즉 별빛을 구성 파장으로 분해하여 연구하는 학문은 별의 지문을 드러낸다. 흡수선의 패턴은 별의 대기 중 어떤 원소가 존재하는지 뿐만 아니라 그 풍부함까지 알려준다. 원시 수소와 헬륨으로 형성된 III족 별은 무거운 원소의 흔적이 전혀 없어야 한다. 그들의 스펙트럼에는 철,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다른 금속들과 관련된 선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표면 오염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정말로 순수한 별이라도 수십억 년 동안 풍부해진 성간가스를 지나 떠돌았다면 희미한 금속선을 보일 수 있다. 다행히도 모든 원소가 동일하게 위조되기 쉬운 것은 아니다. 특히 철은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추적자이다. 철의 흡수선은 강하고 표면 오염으로 쉽게 흉내 낼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많은 탐사는 철 함량을 금속 함량의 대리지표로 삼아 측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철선이 비정상적으로 약한 별은 추가 연구 대상으로 표시된다. 이 지점에서 별 고고학은 섬세하고 노동 집약적인 작업이 된다. 유망한 후보가 식별되면 천문학자들은 더 높은 해상도의 스펙트럼을 얻어 여러 원소의 풍부함을 측정한다. 그런 다음 별의 나이와 궤도에 따른 예상 표면, 오염을 모델링하여 오염을 제거하고 별의 원래 조성을 추정한다. 목표는 변장을 벗긴 후에도 금속이 전혀 보이지 않는 별을 찾는 것이다. 2013년 천문학자들은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SM-173-67508로 명명된 별에서 철이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 이는 놀라운 발견이었다. 정밀한 모델링 결과 이 별은 다른 원소들의 미량 흔적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아마도 하나의 저에너지 초신성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보였다. 이 별은 III족 별은 아니었지만 그 직계 후손이었다. 이 별의 화학적 지문은 단 하나의 선조 폭발하여 단 하나의 후손을 탄생시킨 거대한 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는 최초의 별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그 후계를 찾아낸 것이었다. 진정한 III족 별을 찾기 위해서는 훨씬 더 정밀해야 한다. 우리는 시간이 가장 느리게 흐른 은하 영역을 탐험해야 한다. 은하는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원반, 팽대부, 그리고 헤일로이다.
태양이 속한 원반은 젊은 별들과 별 형성이 활발한 금속이 풍부한 역동적인 영역이다. 은하 중심에 집중된 팽대부는 더 오래되었지만 먼지에 의해 심하게 가려져 있고 별들로 과밀해져 있다. 반면 헤일로는 별이 드문드문 퍼져 있는 고요한 공간으로 대부분 고대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 천문학자들은 바로 이곳에 주목하고 있다. 헤일로는 우주의 은퇴촌과 같다. 고대 별들이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떠다니는 공간이다. 이 저밀도 환경에서는 만약 순수한 별이 존재한다면 온전한 형태로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위장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시간에 오염된 고대 별들은 젊은 별들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확히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모른다면 말이다. 여기서 첨단 시뮬레이션이 도움이 된다. 별들이 서로 다른 화학적 환경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하는지를 모델링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표면 오염을 감안하더라도 진정한 최초의 별 스펙트럼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세부 패턴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탐색은 천문학이자 동시에 법의학이다. 우리는 130억 년 동안 쌓인 우주 먼지를 털어내며 금속이 존재하기 전, 행성이 존재하기 전, 은하가 형성되기 전 우주에서 태어난 별을 찾고 있다. 고고학 발굴과 마찬가지로 비록 완전히 순수한 최초의 별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발견마다 단서를 제공한다. 각각의 고대 스펙트럼은 유물이며 퍼즐의 한 조각이다. 궁극적으로 만약 우리가 우리 은하 안에서 I족 별을 찾게 된다면 그것은 거대한 별이 아니라 오래전 시대의 작은 희미한 생존자일 것이다. 이 생존자들은 존재한다면 초기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새롭게 쓸 것이다. 이들은 초창기 우주에도 단순한 별 크기뿐만 아니라 운명에서도 다양성이 존재했음을 입증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거인들, 우주 새벽의 거대한 존재들은 아마도 영원히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들의 빛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그들의 죽음은 우주의 가능성을 뿌렸으며 그들의 잔해는 시간 속에 흩어져 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별 고고학뿐만 아니라 우주 혁신, 새로운 추론 방법, 그들이 남긴 흔적을 읽는 새로운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들의 빛은 사라졌을지라도 그들의 메아리는 여전히 남아있다. 원소 속에, 별 속에, 그리고 우리 속에. 우주의 메모드 촉이 우주를 밝힌 거인들의 흔적을 따라 만약 어느 고요한 저녁 익숙한 별자리를 바라보다가 별 하나가 사라진 것을 알아챈다면 어떨까? 수천 개의 별 중 하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2015년 천문학자들은 바로 이 미스터리를 마주하게 되었다. 한때 기록되고 알려졌던 별이 단순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 천체는 불꽃놀이 은하로 알려진 먼 은하에 위치한 N694족 BH1로 명명되었다. 2009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 별은 비교적 평범한 적색 초거성이었으며 태양 질량의 약 25배에 달했다. 그러나 그 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별은 극적으로 밝아져 태양 광도의 100만 배를 초과했다. 수개월 동안 이 격렬한 빛을 내뿜다가 아무것도 없었다. 초신성도 사라지는 장황도 없었다. 그 별은 그저 사라져버렸다. 추가 관측에서는 희미한 적외선 장황만이 감지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어떤 초신성 프로필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대신 천체 물리학자들은 훨씬 더 특별한 설명을 제안했다. 이 별은 실패한 초신성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 드문 시나리오에서는 별의 중심핵이 너무나 격렬하게 붕괴하여 전형적인 폭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블랙홀로 수축해버린다. 붕괴 직전에 소량의 외곽 가스만이 방출되어 일반적인 초신성에 비해 지나치게 희미한 신호만을 남긴다. 이 해석이 사실이라면
N299 BH1은 우리가 기대했던 화려한 폭발 없이 실시간으로 블랙홀이 형성되는 최초의 관측 증거를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오랫동안 별 진화 모델의 불일치를 설명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제한되어 왔다. 거대한 별들이 형성되는 비율은 관측된 초신성의 빈도를 초과한다. 이 말은 일부 별들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조용하게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발견은 엄청난 의미를 가진다. 또한 과거를 향한 매혹적인 창을 열어준다. 초기 별들, 즉 I족 별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들은 무거운 원소로 오염되지 않은 원시 우주에서 태어난 우주 새벽의 거인들이었다. 이들은 진정한 별의 매머드였다. 거대하고 수명이 짧았으며 이후 모든 진화를 이끄는데 필수적이었다. 지구를 누비던 육상 매머드처럼 이 별들은 직접적인 후손을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빙하기 생물에 대해 아는 대부분이 화석화된 유해나 보존된 DNA 조각을 통해 얻어진 것처럼 I족 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그들이 남긴 흔적 복사선, 중력파, 주변 환경에 남긴 화학적 서명을 통해 재구성되어야 한다. 생물학적 매머드와의 유사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북극 영구 동토층에 보존된 일부 멸종 매머드 종들은 여전히 DNA 가닥과 심지어 털다발을 간직하고 있다. 이 조각들은 현대 코끼리를 유전적 골격으로 삼아 고대 생물을 부활시키려는 멸종복원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천문학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베텔그스나 UI 스쿠티 같은 초거대 별들을 연구한다. 이 현대의 코끼리를 통해 초기 우주에 사라진 매머드들의 성질을 유추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다. 우리는 가장 거대한 I족 별들을 결코 직접 관측할 수 없다. 그들은 오래전에 수명을 다했고 그 생애는 불과 수백만 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한 흔적을 남겼다. 방출한 복사선, 일으킨 폭발, 그리고 씨앗이 되었을지도 모를 블랙홀을 통해 이 고대 별 거인들을 추적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21cm 수소선이다. 중성수소는 이온화 방사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자 양성자 구조 내의 스핀 반전 전이에 의해 이 전파 신호를 방출한다. 그러나 최초의 별들로부터 나온 자외선 광자가 수소를 이온화시키면 해당 영역에서는 21cm 신호가 사라진다. 그 결과 수소 지도에는 별들이 타올랐던 자리에 구멍이 남는다. 21cm 방출 지도를 보면 중성수소는 치즈를, 이온화된 공허는 구멍을 이룬 스위스 치즈처럼 보인다. 각각의 구멍은 한 세대 별이나 블랙홀이 남긴 에너지의 흔적이다. 이 거품들의 크기, 형태, 빈도는 별이 몇 개나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알려준다. 이 거품들을 지도화하는 것이 스퀘어 킬로미터 어레이, SKA와 같은 첨단 전파 관측소들의 과제이다. SKA는 전례 없는 민감도를 통해 제2온화 시대의 시간표를 재구성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최초의 별들과 은하들이 어둡고 중성인 우주를 우리가 오늘날 보는 빛나는 우주로 변화시킨 시대이다. 그러나 이 고대 매머드들의 삶은 조용히 끝나지 않았다. 많은 별들이 쌍불안정 초신성이라 불리는 극적인 폭발로 죽었다. 이는 현대 우주에서 관측된 어떤 초신성과도 다르다. 질량이 태양의 140배에서 260배에 이르는 별들에서는 중심에게 감마 광자가 자연스럽게 전자 양전자 쌍으로 변환되며 별을 지탱하던 복사압이 급격히 감소한다. 이로 인해 급속한 붕괴가 일어나고 이어서 산소의 폭발적 융합이 별 전체를 완전히 분해시킨다. 잔해는 남지 않는다. 중성자별도, 블랙홀도 남지 않는다. 별의 모든 물질이 우주로 방출되어 주변을 무거운 원소로 풍요롭게 한다. 이러한 폭발을 감지하는 것은 우주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러한 희귀한 사건의 빛을 포착할 수 있을 만큼 민감하다. 특히
초신성이 중력 렌즈 효과를 통해 확대될 경우 더욱 그렇다. 그러나 그러한 정렬은 극히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확인된 탐지조차도 별의 핵합성과 초기 우주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시킬 것이다. 또 다른 신호들도 있다. 거대한 최초 별의 붕괴로 태어난 두 개의 직접 붕괴 블랙홀이 중력적으로 결합되어 합병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중력파는 우주 전체에 걸쳐 감지될 수 있다. 이러한 신호는 거대한 거리와 나이 때문에 미약하지만 향후 우주 기반 중력파 관측소인 엘리사 같은 미션이 이를 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엘리사는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세 대의 우주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대한 블랙홀 합병에서 방출되는 저주파 중력파를 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합병은 III족 별의 질량, 분포 상한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이 별들은 수백, 심지어 수천 태양 질량에 달했을까? 이들은 쌍성계를 형성할 만큼 오래 살았을까? 이들의 붕괴는 현재 은하 중심에서 관측되는 초대 질량 블랙홀의 형성으로 이어졌을까? 현대 천체 물리학은 이러한 질문을 모든 방향에서 공격하고 있다. 간접적인 화학적 서명에서 고적색 편이 초신성에 이르기까지, 지도에서 중력파 배경까지 탐색은 계속되고 있다. 각각의 방법은 다른 발굴 도구이다. 어떤 방법은 뼈 조각을 찾고, 어떤 방법은 화석화된 발자국을 찾는다. 모두가 초기 거인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최초의 별들은 우주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들의 자외선 복사는 은하간 매질을 이온화시켰다. 이들의 초신성은 우주를 무거운 원소로 풍요롭게 했다. 이들의 죽음은 최초의 블랙홀을 탄생시켜 은하 성장을 위한 무대를 마련했을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을 고요히 고독 속에서 그리고 놀라운 속도로 이루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유산은 여전히 남아있다. 우주는 그들의 짧지만 변혁적인 존재로 인해 영원히 흔적이 남았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주를 관측하고 더 깊은 공간, 더 먼 과거를 바라볼수록 우리는 어둠이 처음으로 별빛으로 물러났던 순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우주가 처음으로 촛불을 밝힌 그 전환점은 모든 우주 역사 중 가장 심오한 순간 중 하나로 남아있다. 별 메모들을 찾는 일은 단순한 천문학적 탐구가 아니다. 그것은 빛, 구조, 그리고 화학적 복잡성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여정이다.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 역시 그 가장 초기 형태에서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찾아가는 여정일지도 모른다.